아침 햇살이 거실 창문을 통해 비스듬히 쏟아져 들어와 공기 중에 떠다니는 작은 먼지들을 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평화롭고 고요한 아침. 하지만 고은솔의 집에서 완전한 고요함이란 존재하지 않는 단어와 같았다. 4명의 아이들이 만들어내는 활기찬 소음은 그녀에게 가장 익숙하고 사랑스러운 교향곡이었다. 그녀는 능숙하게 프라이팬을 돌려 황금빛으로 잘 익은 달걀 프라이를 접시에 옮겨 담았다. 주방 식탁에서는 이미 작은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다. 8살 쌍둥이 민준과 민서가 마지막 소시지 조각을 두고 젓가락 싸움을 벌이고 있었다. 이건 내 거야. 민준이 외치자 민서도 지지 않고 아니야, 내가 먼저 봤어 라고 맞받아쳤다. 그들의 티격태격하는 소리는 이 집의 아침을 알리는 자명종과도 같았다. 은솔은 그저 부드러운 미소만 지을 뿐이었다. 12살의 첫째 하주는 벌써 식사를 마친 채 자신의 방에서 가져온 노트북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의 손가락은 전문가처럼 키보드 위를 날아다녔다. 화면에는 복잡한 코드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그는 집의 보안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는 중이었다. 단순한 취미를 넘어선 그에게는 중요한 일과였다. 10살인 둘째 서연은 창가에 조용히 앉아 식빵을 조금씩 떼어먹고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늘 창밖 어딘가를 향해 있었다. 서연은 말수가 적은 대신 다른 사람들이 놓치는 아주 작은 변화까지도 포착해내는 놀라운 관찰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세상의 모든 비밀을 담으려는 듯 깊고 맑았다. 은솔은 그런 아이들의 모습을 하나하나 눈에 담으며 조용히 자신의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하주나 학교 갈 시간 다 되어가. 이제 그만 정리하렴. 은솔의 말에 하주는 아쉬운 듯 노트북을 덮었다. 그는 언제나 시간이 부족하다고 투덜거렸다. 쌍둥이는 어느새 싸움을 멈추고 각자의 가방을 챙기기 시작했다. 서연만이 여전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엄마, 저 검은색 차 말이야. 어제도 저 자리에 있었어. 무심코 던진 서연의 말에 은솔의 시선도 창밖으로 향했다. 익숙한 동네 풍경 속에 낯선 검은색 세단 한 대가 길 건너편에 주차되어 있었다. 특별할 것 없는 차였지만 서연의 말은 은솔의 마음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 글쎄, 이 근처에 볼 일이 있는 사람이겠지. 그녀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하며 아이들을 현관으로 이끌었다. 하지만 그녀의 직감은 그 차가 단순한 방문객의 것이 아님을 경고하고 있었다. 아이들을 모두 학교 버스에 태워보낸 후 은솔은 다시 집으로 돌아와 자신만의 공간인 홈오피스로 향했다. 그녀의 사무실은 최첨단 장비들로 가득 차 있었다. 여러 대의 모니터가 벽을 따라 배치되어 있었고 서버에서는 조용한 냉각팬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다. 그녀는 솔루션 시큐리티라는 작은 사이버 보안 회사의 대표였다. 과거 대기업 유진의 핵심 개발자였던 그녀는 남편의 갑작스러운 사고사 이후 모든 것을 뒤로하고 아이들을 위해 집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모니터 앞에 앉아 고객사의 보안 시스템을 점검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길이 닿자 복잡한 데이터들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었다. 그녀는 여전히 업계 최고 수준의 실력을 갖추고 있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남편에 대한 그리움과 그의 죽음에 대한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자리 잡고 있었다. 경찰은 단순 과로로 인한 교통사고라고 결론 내렸지만 그녀는 그 말을 온전히 믿을 수 없었다. 오후가 되자 하준이 학교에서 돌아왔다. 그는 가방을 내려놓자마자 은솔의 사무실로 달려왔다. 엄마 이상해. 오늘 아침부터 우리 집 네트워크에 외부 접속 시도가 계속 있었어. 아주 교묘한 방식이라 방화벽이 겨우 막아냈어. 하준의 표정은 진지했다. 그는 이미 자신의 노트북으로 로그 기록을 분석하고 있었다. 은솔은 하준의 말에 심장이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아침에 서연이 말했던 검은색 차와 하준이 발견한 네트워크 공격.
이 두 가지 사건이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꺼림칙했다. 그녀는 하준의 어깨 너머로 로그 기록을 꼼꼼히 살폈다. 공격은 여러 개의 해외 프록시 서버를 거쳐 들어오고 있었고 그 흔적을 완벽하게 지우고 있었다. 아마추어의 소행이 아니었다. 괜찮아, 하준아. 엄마가 더 강화된 보안 프로토콜을 적용해둘게. 걱정하지 마. 그녀는 아들을 안심시키려 애썼지만 정작 불안한 것은 자기 자신이었다. 과거 유진에서 일하던 시절의 기억들이 안개처럼 피어올랐다. 그곳은 치열한 경쟁과 보이지 않는 암투가 끊이지 않는 곳이었다. 남편은 그곳에서 가장 빛나는 인재였고 동시에 가장 많은 견제를 받던 사람이었다. 저녁 식사 시간 은솔은 애써 평소처럼 행동하려 노력했다. 아이들은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제잘거리며 즐겁게 웃고 있었다. 그녀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이 평화를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고 다짐했다. 이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그녀는 무엇이든 할 수 있었다. 식사를 마친 후 서연이 조용히 은솔에게 다가와 작은 종이 한 장을 내밀었다. 종이에는 서연이 직접 그린 약도가 그려져 있었다. 그리고 검은색 세단이 주차되어 있던 위치 차종, 그리고 번호판 숫자까지 정확하게 적혀 있었다. 오늘 아침에 자세히 봐뒀어. 그리고 학교 버스에서 보니까 아직도 그 자리에 있더라. 그런데 운전석에 사람이 앉아 있었어. 우리 집 쪽을 보고 있었어. 서연의 말은 차분했지만 그 내용은 은솔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밤이 깊어지고 아이들이 모두 잠자리에 든 후 은솔은 다시 사무실로 돌아왔다. 그녀는 서연이 적어준 차량 번호를 경찰 데이터베이스에 비공식적으로 조회했다. 결과는 예상대로였다. 대포차였다. 등록된 소유주는 존재하지 않는 인물이었다. 이것은 명백한 감시였다. 누군가 자신과 아이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곧바로 집의 모든 보안 시스템을 최고 등급으로 끌어올렸다. 외부로 향하는 모든 창문에는 적외선 감지 센서를 활성화했고 집 주변에 설치된 CCTV의 동작 감지 민감도를 최대로 높였다. 하준이 설계한 네트워크 방화벽에 그녀는 자신만의 특수 알고리즘을 추가하여 외부로부터의 모든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 평범한 주택은 순식간에 난공불락의 요새로 변했다. 모든 조치를 마친 은솔은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댔다. 피로가 몰려왔지만 잠을 이룰 수는 없었다. 누구일까? 왜 이제 와서 자신을 감시하는 것일까? 남편의 죽음과 관련이 있는 것일까? 수많은 질문들이 머릿속을 어지럽혔다. 그녀는 남편이 남긴 마지막 연구 자료가 담긴 외장 하드를 떠올렸다. 남편은 죽기 직전 그 자료를 자신에게 맡기며 절대 아무에게도 넘겨주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었다. 그녀는 금고 깊숙한 곳에 보관해둔 외장 하드를 꺼냈다. 복잡한 암호로 봉인된 그것은 지난 몇 년간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던 판도라의 상자였다. 남편의 죽음을 다시 파헤치는 것이 두려웠고 아이들과의 평화로운 삶을 깨뜨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외면할 수만은 없었다. 보이지 않는 위협은 이미 그녀의 집 문 앞까지 다가와 있었다. 창밖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길 건너편에 있던 검은색 세단은 어느새 사라지고 없었다. 하지만 은솔은 알고 있었다. 그들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을 뿐이라는 것을. 폭풍전야의 고요함이 집안을 맴돌았다. 은솔은 결심한 듯 눈을 가늘게 떴다. 그녀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사냥감이 아니라 아이들을 지키는 어미, 맹수였다. 이제 방역의 시간을 준비해야 했다. 그날 밤 집안에는 무거운 정적이 감돌았다. 아이들은 각자의 침대에서 잠들어 있었지만 고은솔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있었다. 여러 개의 모니터에는 집 안팎을 비추는 CCTV 화면들이 분할되어 띄워져 있었다. 그녀의 눈은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모든 움직임을 쫓고 있었다. 어둠은 더 이상 포근한 안식처가 아니라 미지의 위협을 품고 있는 적막한 공간일 뿐이었다. 그녀와 하준이 수년에 걸쳐 구축한 보안 시스템은 단순한 방범 장치가 아니었다. 그것은 모자 무지의 합작품이자 최첨단 기술의 집약체였다. 모든 창문과 문에는 미세한 진동까지 감지하는 센서가 부착되어 있었고, 집 전체의 네트워크는 외부의 침입 시도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차단하는 인공지능 방화벽 케르베로스에 의해 보호받고 있었다. 지금까지는 과잉방어처럼 보였던 이 모든 것이 이제는 가족의 생명을 지킬 유일한 방패였다. 새벽 2시가 막 지났을 무렵 정적을 깬 것은 시스템이 보낸 조용한 경고음이었다. 거실 뒤편 정원으로 난 창문 쪽이었다. 모니터를 확대한 은솔의 눈에 검은 그림자 2개가 포착되었다. 그들은 전문적인 약탈자들처럼 몸을 낮추고 소리 없이 움직였다. 그들의 손에는 창문의 잠금 장치를 무력화하기 위한 특수 장비가 들려 있었다. 은솔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올 것이 오고야 말았다. 침입자 중 한 명이 능숙하게 유리 절단기를 이용해 창문에 작은 구멍을 뚫고 특수 내시경 카메라를 집어넣었다. 내부의 센서 위치를 확인하려는 의도였다. 하지만 그들은 은솔의 시스템을 과소평가했다. 그녀가 설치한 센서는 일반적인 적외선 방식이 아니라 공간의 온도 변화와 공기 흐름까지 감지하는 복합 센서였다. 내시경 카메라가 들어오는 순간 시스템은 이미 침입을 감지하고 은솔에게 1차 경고를 보냈다. 하지만 진짜 함정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침입자들은 센서를 피해 창문을 여는데 성공했다. 그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창문 아래 바닥으로 발을 내디뎠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그들이 밟은 마룻바닥 아래에 쌍둥이가 설치해둔 압력 감지 패드가 작동했다. 하지만 요란한 경보음은 울리지 않았다. 대신 천장에 숨겨져 있던 고광도 스트로브 조명이 터지며 순간적으로 침입자들의 시야를 마비시켰다. 케우악. 눈을 부여잡고 비명을 지르는 침입자들의 귀에 인간의 가청 범위를 벗어난 고주파음이 꽂혔다. 하준이 개조한 초음파 발생기였다. 극심한 어지럼증과 메스꺼움을 유발하는 소리에 침입자들은 몸의 균형을 잃고 휘청거렸다. 이것은 민준과 민서가 가장 좋아하던 스파이 영화에서 영감을 얻어 만든 닌자 교란 장치였다. 아이들의 장난감이 실전에서 무서운 위력을 발휘하는 순간이었다. 조용한 경고 신호는 은솔의 손목시계뿐만 아니라 하준의 방에도 동시에 울렸다. 하준은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자신의 컴퓨터 앞에 앉았다. 그의 작은 손가락들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다. 까치 프로토콜 가동. 하준이 나지막이 읊조리자 집안의 모든 내부문이 자동으로 잠기고 창문들은 방탄필름 위로 2차 잠금 장치가 내려왔다. 집은 완벽한 요새로 변했다. 동시에 하준은 자신이 만든 소형 드론 제비를 출격시켰다. 손바닥만 한 크기의 드론은 2층 환풍구를 통해 소리 없이 빠져나가 정원에서 허둥대는 침입자들의 모습을 고해상도 카메라에 담기 시작했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다. 하준은 곧바로 동네 공공 CCTV 시스템의 해킹으로 접속하여 그들의 도주 경로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모든 과정이 단 1분 안에 이루어졌다. 그 시각 은솔은 아이들의 방으로 달려갔다. 쌍둥이는 이미 깨어 있었다. 두려워하기는커녕 자신들의 함정이 성공했다는 사실에 흥분으로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다. 엄마, 우리 함정이 진짜로 통했어. 민준이 자랑스럽게 외쳤다. 은솔은 아이들을 꼭 껴안으며 안심시켰다. 두려움과 함께 아이들에 대한 자랑스러움이 물밀듯이 밀려왔다. 서연은 자신의 방에서 조용히 걸어 나왔다. 그녀의 손에는 스케치북이 들려 있었다. 어제 낮에 저 사람들 봤어. 정원 담벼락 근처에서 서성이던데 한 명은 걸음걸이가 약간 이상했어. 오른쪽 다리를 살짝 저는 것 같았어. 서연의 세심한 관찰력은
또다시 중요한 단서를 제공했다. 은솔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어주며 서연의 스케치북을 받아들었다. 그곳에는 남자의 인상착의가 놀라울 정도로 상세하게 그려져 있었다. 모든 소동이 끝난 후 가족은 은솔의 사무실에 모였다. 하주는 드론과 공공 CCTV에서 확보한 영상을 분석하고 있었다. 완벽하진 않지만 한 명의 얼굴 측면이랑 차량 번호판 일부를 확보했어. 대포차일 확률이 높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단 낫지. 하주는 전문가처럼 브리핑했다. 영상 속에서 침입자들은 서둘러 검은색 세단에 올라타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은솔은 하준이 복원한 침입자의 이미지를 확대했다. 흐릿했지만 날카로운 인상과 귀 밑의 작은 흉터는 식별이 가능했다. 그리고 그들이 사용하던 장비는 일반적인 도둑들이 쓰는 물건이 아니었다. 군용 등급의 특수 장비들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강도 사건이 아니었다. 명백한 목적을 가진 전문가들의 소행이었다. 남편의 죽음, 그리고 그가 남긴 외장 하드.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기 시작했다. 은솔은 더 이상 아이들을 이 위험한 현실로부터 격리시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오히려 아이들의 비범한 능력이 이 상황을 헤쳐나갈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그녀는 아이들을 둘러보며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부터 우리는 한 팀이야. 더 이상 숨거나 도망치지 않을 거야. 그녀는 아이들에게 아빠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과 아빠가 남긴 중요한 연구 자료 때문에 우리가 위험에 처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조심스럽게 설명했다. 아이들은 두려워하는 대신 눈을 반짝였다. 아빠의 명예를 되찾고 가족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깨달았던 것이다. 하주는 주먹을 불끈 쥐었고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쌍둥이조차도 비장한 표정으로 서로를 마주 보았다. 그날 밤 고은솔의 집에서는 작은 영웅들로 구성된 특별한 팀이 결성되었다. 은솔은 수년간 사용하지 않았던 자신의 과거를 꺼내들었다. 그녀는 유진에서 일하던 시절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만들어두었던 암호화된 비상 연락망을 가동했다. 옛 동료이자 지금은 업계의 경쟁자인 TK그룹의 CEO 강태무. 남편의 장례식장에서 그의 죽음에 의문을 표했던 유일한 사람이었다. 은솔은 그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도움이 아닌 거래를 제안하는 메시지였다. 프로메테스 프로젝트의 진실. 당신이 원하는 정보 내가 가지고 있다. 침입 시도가 있었던 그날 이후 집 안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고은솔은 강태무에게 암호화된 메시지를 보냈지만 며칠이 지나도록 아무런 답신이 없었다. 기다림은 초조함으로 변해갔다. 아이들은 학교에 가지 못했고 가족은 외부 세계와 단절된 채 집이라는 요새 안에서만 생활했다. 하지만 식료품과 생활필수품은 서서히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다. 무한정 숨어 지낼 수만은 없는 노릇이었다. 고심 끝에 은솔은 외출을 결심했다.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그녀는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 사람이 가장 많고 CCTV가 곳곳에 설치된 대형 쇼핑몰로 갈 것이며 그곳에서 최대한 빨리 필요한 물건만 사서 돌아올 예정이었다. 그녀는 이것이 단순한 외출이 아니라 적의 동태를 살피고 자신들의 존재를 의도적으로 노출하는 일종의 작전이라고 아이들에게 설명했다. 알겠지? 각자 맡은 역할이 있어. 하준이는 주변 무선 신호를 계속 감시하고 서연이는 의심스러운 사람을 찾아내. 민준이랑 민서는 엄마 곁에 꼭 붙어 있으면서 만약의 사태에는 우리가 연습했던 대로 행동하는 거야. 은솔의 말에 아이들은 비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더 이상 평범한 아이들이 아니었다. 어머니를 지키는 작은 영웅들이었다. 쇼핑몰은 주말을 맞아 사람들로 붐볐다. 시끄러운 음악 소리와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뒤섞여 혼란스러웠지만 은솔에게는 오히려 이것이 최적의 은신처였다. 그녀는 아이들의 손을 꼭 잡고 빠른 걸음으로 움직였다.
하주는 태블릿 PC를 든 채 주변의 와이파이와 블루투스 신호를 분석하며 의심스러운 접속 시도나 특이한 장치가 있는지 확인했다. 서연의 눈은 쉴 새 없이 주변을 훑었다. 엄마 3시 방향, 회색 재킷 입은 남자. 아까부터 우리를 계속 따라오고 있어. 서연이 은솔의 옷깃을 잡아당기며 속삭였다. 은솔은 애써 태연한 척하며 매장의 진열대를 둘러보는 척 시선을 돌렸다. 서연이 말한 남자는 휴대폰을 보는 척하며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었다. 한 명이 아니었다. 반대편에서도 다른 남자가 그들과 거리를 유지하며 따라붙고 있었다. 미행이었다. 은솔은 아이들을 데리고 일부러 구조가 복잡한 대형 서점으로 들어갔다. 높은 책장들이 미로처럼 얽혀 있어 몸을 숨기기 용이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아이들을 가장 안쪽 아동 도서 코너로 이끌었다. 여기서 잠시만 기다리고 있어. 절대로 흩어지면 안 돼. 그녀는 잠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아이들을 한 곳에 모으고 주변을 살폈다. 미행하던 남자들도 서점 안으로 따라 들어왔다. 바로 그때였다. 한 남자가 마치 우연인 것처럼 쌍둥이에게 다가왔다. 얘들아, 혹시 이 책 어디 있는지, 아니 삼촌이 조카 선물을 사야 하는데. 그는 친절한 미소를 지으며 민준이의 어깨에 손을 올리려 했다. 그 순간 서연이가 날카롭게 소리쳤다. 만지지 마세요. 동시에 은솔은 몸을 날려 남자의 팔을 거칠게 쳐내고 아이들을 자신의 등 뒤로 숨겼다. 남자의 친절한 미소는 순식간에 사라지고 차가운 표정으로 변했다. 다른 남자도 반대편에서 접근해오며 그들의 퇴로를 막았다. 서점의 구석진 곳이라 주변에는 다른 사람들이 없었다. 고은솔 씨 회장님께서 정중히 모셔오라고 하셨습니다. 순순히 따라와 주시는 게 아이들을 위해서도 좋을 겁니다. 남자의 목소리는 위협적이었다. 그들의 목표는 처음부터 아이들을 이용해 은솔을 협박하는 것이었다. 시라언시아 민준과 민서가 동시에 소리치며 연습했던 대로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다. 으앙, 이상한 아저씨가 우리를 데려가려고 해요. 도와주세요. 아이들의 울음소리는 서점의 정적을 깨뜨렸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순식간에 집중되었다. 남자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조용히 일을 처리하려던 계획이 완전히 틀어진 것이다. 이것이 신호였다. 하주는 가방 속 태블릿 PC를 조작해 근처의 모든 스피커와 전자기기에 오작동을 일으키는 주파수를 송출했다. 삐익, 귀를 찢는 듯한 소음이 서점 전체에 울려 퍼졌고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혼란에 빠졌다. 그 틈을 타 은솔은 아이들을 데리고 비상구 쪽으로 뛰기 시작했다. 남자들이 욕설을 내뱉으며 그들의 뒤를 쫓았다. 하지만 비상구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막다른 길이었다. 남자들이 천천히 포위망을 좁혀왔다. 은솔은 아이들을 자신의 품에 꼭 껴안았다. 절망감이 그녀를 덮치려는 순간 등 뒤에서 낮고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거기까지. 그 목소리에는 사람을 압도하는 힘이 실려 있었다. 모두의 시선이 소리가 난 곳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검은색 정장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다. TK그룹의 총수 강태무였다. 그의 뒤에는 훈련된 경호원 2명이 그림자처럼 버티고 있었다. 태무는 은솔의 메시지를 받고 즉시 그녀의 위치를 파악했다. 그리고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자신의 경호팀을 쇼핑몰에 미리 배치해 둔 것이었다. 아이들의 울음소리와 비상신호를 포착한 경호팀의 보고를 받고 그가 직접 나타난 것이다. 강태무 회장님, 은솔을 협박하던 남자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유진그룹의 최대 라이벌이자 재계에서 냉혹하기로 소문난 인물이었다. 그가 왜 여기에 나타났는지 그들은 이해할 수 없었다. 태무는 그들을 차갑게 쏘아보며 말했다. 이분과 아이들은 내 손님이다. 문제가 있다면 자네들 상사인 유진의 최진혁 회장에게 직접 연락해서 나와 얘기하라고 전해.
그의 입에서 최진혁 회장의 이름이 직접 거론되자 남자들의 동공이 흔들렸다. 이것은 단순한 개입이 아니었다. TK그룹이 이 문제에 직접 관여하겠다는 명백한 선전포고였다. 일개 부하 직원인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일이 아니었다. 그들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더니 아무 말도 못하고 슬금슬금 뒷걸음질 쳐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모든 위협이 사라진 후 태무는 은솔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그의 눈빛은 평소의 냉정함과는 달리 복잡한 감정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괜찮으십니까, 고은솔 씨?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다. 은솔은 긴장이 풀리면서 다리가 후들거리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아이들을 다시 한번 껴안으며 간신히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집까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안전한 곳은 아닌 것 같군요. 태무의 제안은 거절할 수 없는 것이었다. 은솔은 잠시 망설였지만 지금은 그의 도움을 받아들이는 것 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그녀는 자신뿐만 아니라 내 아이의 안전을 책임져야 했다.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강태무의 경호원들에게 둘러싸여 쇼핑몰을 빠져나오는 동안 은솔은 기묘한 감정에 휩싸였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느껴보는 안도감, 그리고 동시에 새로운 위험의 한복판으로 들어서는 듯한 불안감이었다. 강태무라는 남자는 적인가 아군인가? 그의 도움은 순수한 호의인가? 아니면 또 다른 계산이 숨어 있는 것인가?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얽혀 들어갔다. 주차장에 대기하고 있던 방탄 기능까지 갖춘 검은색 세단에 오르며 아이들은 창밖을 신기한 듯 바라보았다. 오직 은솔만이 자신 옆에 앉은 강태무의 서늘한 옆모습을 힐끗 쳐다볼 뿐이었다. 마지못해 받아들인 그의 호의는 이제 피할 수 없는 운명의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 강태무의 차 안은 숨 막히는 정적으로 가득했다. 방탄 처리된 두꺼운 유리창이 바깥 세상의 소음을 완벽하게 차단해 주었지만 그 고요함은 오히려 긴장감을 증폭시켰다. 고은솔은 자신의 옆에 앉은 남자를 힐끗 쳐다보았다. 강태무는 조각상처럼 미동도 없이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서는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지만 차 안을 감도는 서늘한 기운은 모두 그에게서 비롯되는 것 같았다. 아이들조차 그 분위기를 감지했는지 평소와 달리 조용히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다. 집 앞에 도착하자 태무의 경호원들이 먼저 차에서 내려 주변을 샅샅이 살폈다. 그들의 움직임은 한치의 오차도 없는 기계처럼 절도 있었다. 안전이 확인된 후에야 은솔과 아이들은 차에서 내릴 수 있었다. 경호원 중 2명은 집 안으로 들어가 내부를 수색하기 시작했다. 은솔은 자신의 집이 낯선 이들에게 점령당하는 듯한 불쾌감을 느꼈지만 지금은 반발할 때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거실에 들어서자 아이들은 그제야 긴장이 풀리는 듯 소파에 주저앉았다. 특히 쌍둥이는 오늘 겪은 일에 완전히 지쳐 보였다. 얘들아, 방에 올라가서 좀 쉬고 있어. 엄마가 나중에 부를게. 은솔의 말에 아이들은 순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하지만 첫째 하준만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어머니의 곁에 조용히 서서 강태무를 향한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마치 어린 늑대처럼 그는 자신의 가족을 지키려는 본능을 드러내고 있었다. 아이들이 사라지고 거실에는 3사람만 남았다. 은솔과 하준 그리고 강태무. 내부 수색을 마친 경호원이 태무에게 다가와 조용히 보고했다. 회장님, 내부에 침입 흔적이나 위험 요소는 없습니다. 외부 경계 시작하겠습니다. 경호원이 물러나자 태무는 비로소 입을 열었다. 일단은 안전할 겁니다. 제 사람들이 집 주변을 24시간 감시할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무미건조했다. 감사합니다, 강태무 회장님. 오늘 일은 큰 빚을 졌습니다. 은솔은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감사한 만큼이나 짙은 의구심이 배어 있었다.
하지만 이제 말씀해 주시죠. TK그룹의 총수께서 왜 저희 같은 평범한 가족을 돕는 것인지. 회장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그녀의 눈빛은 날카로웠다. 그녀는 결코 순진한 피해자가 아니었다. 태무는 은솔의 직설적인 질문에 입꼬리를 희미하게 올렸다. 그는 이런 그녀의 모습을 예상했다는 듯 조금도 당황하지 않았다. 평범한 가족이라. 유진그룹의 전설적인 개발자였던 고은솔 씨와 당신의 남편 강민혁 박사를 생각하면 평범하다는 말은 어울리지 않는군요. 남편의 이름이 그의 입에서 나오자 은솔의 표정이 굳었다. 하준 역시 작게 숨을 들이마셨다. 태무는 들고 있던 서류 가방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조심스럽게 열었다. 그 안에서 나온 것은 암호화된 태블릿 PC였다. 당신이 보낸 메시지 잘 받았습니다. 프로메테스 프로젝트의 진실이라. 사실 나도 그 진실을 오랫동안 찾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는 태블릿의 잠금을 해제하고 은솔 앞으로 돌려놓았다. 화면에는 여러 개의 파일들이 정리되어 있었다. 민혁이 형은 제게는 선배이자 유일하게 존경했던 동료였습니다. 태무는 처음으로 강민혁 박사가 아닌 민혁이 형이라는 호칭을 썼다. 그가 유진을 떠나기 전 우리는 비밀리에 함께 연구를 진행했었습니다. 인공지능의 윤리적 제어에 관한 연구였죠. 지금 최진혁이 자랑하는 프로메테스의 핵심 개념은 사실 민혁이 형의 머리에서 나온 겁니다. 은솔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남편이 다른 회사 CEO와 비밀리에 공동 연구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했다. 태무는 화면에 떠있는 첫 번째 파일을 열었다. 그것은 남편의 교통사고에 대한 경찰의 공식 수사 보고서였다. 경찰은 단순 과로로 인한 운전 미숙이라고 결론 내렸죠. 하지만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태무는 보고서의 특정 부분을 확대했다. 사고 현장에는 스키드 마크가 없었습니다. 브레이크를 밟으려는 시도조차 없었다는 뜻이죠. 제 개인적인 조사팀이 사고 차량을 분석한 결과 브레이크 오일 파이프에 인위적인 손상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아주 교묘하게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파열되도록 만든 흔적이었죠. 경찰은 이 부분을 의도적으로 묵살했습니다. 그의 설명은 차갑고 논리적이었다. 은솔은 숨을 쉬는 것조차 잊었다. 다음 파일은 돈의 흐름을 보여주는 금융거래 내역이었다. 최진혁 회장의 유령 회사가 남편의 사건을 종결시킨 담당 형사의 아내 명의 계좌로 거액의 돈을 송금한 기록이었다. 모든 조각들이 하나의 끔찍한 그림을 향해 맞춰지고 있었다. 남편의 죽음은 사고가 아니었다. 명백한 살인이었다. 마지막 증거입니다. 태무는 암호화된 음성 파일을 재생했다. 목소리는 변조되어 있었지만 그 내용이 주는 공포는 생생했다. 유진그룹 내부 고발자의 목소리였다. 강민혁 박사님은 최 회장에게 기술을 도둑맞았습니다. 프로메테스를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회장의 계획에 반대하셨고 모든 것을 세상에 폭로하려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거당하신 겁니다. 음성 파일이 끝나자 거실에는 다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은솔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지난 몇 년간 그녀를 억누르고 있던 의심과 불안의 실체가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그것은 슬픔인 동시에 차갑게 타오르는 분노였다. 그녀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옆에 서 있던 하준이 조용히 다가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아이의 작은 온기가 그녀에게 힘을 주었다. 눈물을 닦아낸 은솔의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더 단단해져 있었다. 회장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단순한 동료의 복수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은 것을 걸고 계십니다. 그녀의 분석적인 두뇌가 다시 작동하기 시작했다. 최진혁은 프로메테스를 이용해 업계 전체를 장악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TK그룹에도 실질적인 위협이 되죠. 하지만 그 이상으로 나는 내 친구의 정의를 되찾아주고 싶습니다.
최진혁을 무너뜨리기 위해선 그의 가장 큰 무기이자 약점인 프로메테스를 공략해야 합니다. 태무는 은소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러기 위해선 마지막 열쇠가 필요합니다. 민혁이 형이 완성하지 못한 혹은 의도적으로 남겨둔 바로 그 마지막 코드. 프로메테스를 완성시킬 수도 혹은 완전히 파괴해버릴 수도 있는 그 열쇠 말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 열쇠가 당신에게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의 시선은 은솔이 가진 남편의 유품, 그 외장 하드를 향하고 있었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강태무는 복수와 사업적 이익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자원과 권력을 가졌지만 결정적인 기술적 핵심이 없었다. 반면 은솔은 그 핵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거대한 기업을 상대로 싸울 힘이 없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반드시 필요한 존재였다. 이것은 동맹 제안이군요. 은솔이 말했다. 아니요, 이것은 거래입니다. 태무가 정정했다. 은솔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자신을 올려다보는 하준의 얼굴을 보았다. 아이의 눈에는 두려움이 아닌 싸우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결심했다. 더 이상 숨어서 두려워하며 살지 않을 것이다. 남편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고 아이들의 미래를 위협하는 거대한 악에 맞서 싸울 것이다. 좋습니다. 거래하죠. 제 기술과 회장님의 자원을 합칩시다. 은솔이 내민 손을 태무가 맞잡았다. 그것은 따뜻한 악수가 아니었다. 공동의 적을 향한 두 사람의 차가운 결의가 담긴 계약이었다. 예상치 못했던, 그러나 이제는 운명이 되어버린 동맹이 결성되는 순간이었다. 창밖에서는 태무의 경호원들이 어둠 속에서 철통 같은 경계를 서고 있었다. 평범했던 주택은 이제 거대한 전쟁을 앞둔 최전방 사령부가 되었다. 유진그룹의 심장부 최진혁 회장의 집무실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최 회장은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지만 그의 눈에는 도시에 화려한 불빛이 들어오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쇼핑몰에서 당한 굴욕과 모든 것을 망쳐버린 강태무의 얼굴로 가득 차 있었다. 그의 뒤에는 유진그룹의 보안팀장이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다. 강태무라, 그 건방진 놈이 감히 내 일에 끼어들어. 최진혁의 목소리는 분노로 낮게 잠겨 있었다. 고작 여자 하나와 애들 몇 명을 처리하지 못해서 이 사달을 만들어 당신들은 월급 받아갈 자격도 없는 버러지들이야. 그의 고함에 보안팀장의 어깨가 움츠러들었다. 그는 변명조차 할 수 없었다. TK그룹의 CEO가 직접 나설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이다. 최진혁은 잠시 분을 사귀더니 이내 차갑고 잔인한 미소를 지었다. 물리적인 방법이 안 통한다면 다른 길을 찾아야지. 그 여자가 가장 자신 있어 하는 바로 그 방법으로 철저하게 짓밟아 주겠다. 그는 곧장 인터폰을 들어 비서에게 지시했다. 지금 즉시 히드라에게 연락해. 대가는 얼마든지 지불하겠다고 전해. 목표는 고은솔의 모든 것이다. 히드라는 사이버 세계의 어둠 속에서 활동하는 악명 높은 블랙캣 해커 집단이었다. 돈만 주면 국가 기밀이든 기업 정보든 가리지 않고 빼내는 그들은 디지털 세계의 용병이었다. 최진혁은 고은솔의 집이 단순한 주택이 아니라 강력한 디지털 요새라는 것을 간파했다. 그렇다면 그 요새를 내부에서부터 무너뜨릴 가장 강력한 공성추를 동원하기로 결심한 것이다. 그 시각 고은솔의 집 지하실에 마련된 임시사령부에서는 새로운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다. 강태무의 지원으로 TK그룹의 슈퍼컴퓨터와 연결된 서버가 구축되자 하준의 능력은 날개를 단 듯했다. 은솔과 하준은 교대로 24시간 내내 네트워크를 감시하며 적의 공격에 대비하고 있었다. 엄마 온다. 예상했던 대로야. 하준이 화면을 가리키며 외쳤다. 은솔의 모니터에 경고 메시지가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다. 인공지능 방화벽 케르베로스가 미지의 공격 패턴을 감지했다는 신호였다. 공격은
기존의 방식과는 차원이 달랐다. 수십 개의 좀비 PC를 동원한 디도스 공격으로 시스템의 주의를 분산시키는 동시에 아직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제로데이 취약점을 파고드는 날카로운 창이 방화벽의 핵심을 노리고 있었다. 히드라의 공격이었다. 하주나 내가 전면 방어를 맡을 테니 넌 공격의 근원지를 추적해. 흔적을 남기지 않는 놈들이지만 데이터가 오가는 곳에는 반드시 길이 남는 법이야. 은솔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현란하게 움직였다. 그녀는 케르베로스의 방어 로직을 실시간으로 수정하며 히드라의 공격을 한 겹 한 겹 막아냈다. 마치 보이지 않는 검객들이 수백 번의 칼날을 맞부딪히는 듯한 치열한 디지털 공방전이었다. 하주는 TK그룹의 막대한 대역폭을 이용해 공격의 흐름을 역추적하기 시작했다. 히드라가 여러 겹으로 쳐놓은 가상 프록시 서버의 장막을 걷어내는 것은 양파 껍질을 벗기는 것과 같았다. 하지만 하주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공격 데이터 패킷에 자신만이 알아볼 수 있는 아주 작은 추적 코드를 심어 되돌려 보냈다. 그리고 동시에 적을 속일 미끼를 던졌다. 히오니파스 허니폿 개방, 놈들을 이쪽으로 유인해야 해. 하주는 지배 보안 시스템과 똑같이 생긴 가상 서버를 만들어 히들에게 노출시켰다. 진짜처럼 보이지만 아무런 정보도 없는 텅 빈 꿀단지였다. 아니나 다를까 방어벽의 한 부분이 뚫리는 척하자 히드라는 의심 없이 그 미끼를 물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목표 시스템에 침투했다고 확신하며 내부 정보를 빼내기 시작했다. 이 치열한 사이버 전쟁이 벌어지는 동안 서연은 다른 종류의 전투를 벌이고 있었다. 그녀는 해커는 아니었지만 흩어진 정보의 조각들 속에서 의미 있는 패턴을 찾아내는 천재적인 분석가였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강태무가 넘겨준 자료들과 자신들이 수집한 정보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침입자의 흐릿한 사진 대포차의 번호판, 일부 최진혁의 유령회사 계좌 내역. 서연은 며칠 밤낮으로 그 자료들을 들여다보았다. 그러다 마침내 아주 작은 연결고리를 발견했다. 엄마, 이것 좀 봐. 유령회사들의 계좌번호 끝자리 숫자 조합이랑 우리가 찍은 차량 번호판의 숫자 조합 패턴이 일치해. 그녀의 발견은 놀라웠다. 범죄자들이 무의식적으로 사용한 자신들만의 패턴을 찾아낸 것이다. 이것은 그들의 배후를 추적할 결정적인 실마리가 될 수 있었다. 한편 집 밖에서는 여전히 최진혁의 부하들이 24시간 감시를 계속하고 있었다. 은솔과 태무는 그들을 역으로 이용하기로 했다. 물리적인 함정이 필요해. 저들의 통신 내용을 알아내야겠어. 은솔의 말에 쌍둥이 민중과 민서의 눈이 반짝였다. 드디어 자신들이 활약할 차례라는 것을 직감했다. 작전명은 개미 배달이었다. 강태무의 경호원들이 시선을 끄는 동안 쌍둥이는 마당에서 노는 척하며 원격 조종 자동차를 움직였다. 장난감처럼 보이는 그 자동차에는 하준이 만든 초소형 GPS 추적기와 고성능 도청 장치가 부착되어 있었다. 민준의 정교한 조종으로 자동차는 감시 차량의 밑부분으로 소리 없이 접근했다. 민서는 타이밍을 맞춰 버튼을 눌렀고 강력한 자석이 철컥 소리를 내며 장치를 차량에 고정시켰다. 작전은 완벽하게 성공했다. 그 순간 사령부의 하준이 외쳤다. 잡았다. 허니팟에서 정보를 빼가면서 자신들의 시스템 일부를 노출시켰어. 히드라는 자신들이 함정에 빠졌다는 것을 깨닫고 황급히 접속을 끊으려 했다. 하지만 너무 늦었다. 하준은 그 짧은 순간에 그들의 시스템에 자신의 추적 악성 코드를 심는 데 성공했다. 이제 히드라의 모든 움직임은 하준의 손바닥 안에 들어오게 되었다. 같은 시각 쌍둥이가 설치한 도청 장치에서도 첫 번째 음성이 수신되기 시작했다. 감시 차량 안에서 나누는 그들의 대화였다. 젠장 본사에서 왜 이렇게 닥달하는 거야? 집 안에만 틀어박혀 있는데 뭘 더 알아내라는 거야? 그들의 대화에는 유진그룹 보안팀장의 이름이 명확하게 언급되었다. 이제
그들은 최진혁의 하수인이라는 빼도 박도 못할 증거를 확보했다. 밤이 깊어갈 무렵 그날의 전투는 은솔팀의 완벽한 승리로 끝났다. 가족은 다시 사령부에 모였다. 히드라의 공격을 막아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시스템에 추적 장치를 심었다. 적의 감시 차량에 도청 장치를 설치하여 그들의 동태를 파악하게 되었다. 서연이 찾아낸 패턴으로 강태무의 팀은 침입자 중 한 명의 신원을 특정하는 데 성공했다. 사냥감의 위치에서 사냥꾼의 위치로 바뀌는 순간이었다. 은솔은 자신을 둘러싼 아이들을 자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하준의 천재적인 해킹 실력, 서연의 날카로운 분석력, 그리고 쌍둥이의 대담한 실행력. 4명의 아이들은 그녀에게 가장 든든한 아군이자 이 싸움을 계속하게 하는 이유였다. 강태무와의 동맹은 이제 강력한 시너지를 내기 시작했다. 첫 번째 전투는 승리했지만 모두는 알고 있었다.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지난밤의 작은 승리는 잠시의 안도감을 가져왔지만 고은솔은 이것이 거대한 폭풍전의 고요함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히드라의 공격은 격퇴했지만 최진혁은 결코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이다. 더 강력하고 교활한 방법으로 그들을 옥죄어 올 것이 분명했다. 이 지긋지긋한 싸움을 끝낼 수 있는 열쇠는 결국 남편이 남긴 마지막 유산, 그 외장 하드 안에 있었다. 깊은 밤 아이들이 모두 잠든 것을 확인한 은솔은 조용히 자신의 사무실로 향했다. 그녀는 금고를 열고 차가운 금속 케이스에 담긴 외장 하드를 꺼냈다. 손에 닿는 그 무게가 단순한 물리적 무게가 아님을 느꼈다. 그 안에는 남편의 마지막 숨결과 풀리지 않은 진실, 그리고 어쩌면 감당할 수 없는 위험이 함께 담겨 있었다. 지난 몇 년간 그녀는 이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볼 용기가 없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피할 수 없었다. 외장 하드를 컴퓨터에 연결하자 모니터에는 견고한 암호 입력창이 나타났다. 남편 강민혁이 직접 설계한 다중 보안 시스템이었다. 현존하는 거의 모든 해킹 기술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그만이 만들 수 있는 완벽한 방패였다. 은솔은 키보드 위에 손을 올렸지만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다. 일반적인 암호 해독 방식으로는 어림도 없을 터였다. 그때 사무실 문이 조용히 열리며 하준이 들어왔다. 엄마 혼자 하시는 거예요. 잠든 줄 알았던 아들은 어머니의 고뇌를 이미 느끼고 있었다. 은솔은 아들을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이리 오렴. 어쩌면 네 도움이 필요할지도 모르겠다. 이건 아빠가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퍼즐 같은 거니까. 하준은 조용히 어머니의 옆자리에 앉았다. 모니터의 암호창을 바라보는 아이의 눈빛이 진지하게 빛났다. 아빠는 언제나 평범한 걸 싫어하셨어. 암호라면 분명 우리만 아는 무언가일 거야. 하준의 말에 은솔은 기억의 조각들을 더듬기 시작했다. 남편은 언제나 암호나 퍼즐을 이용해 그녀에게 깜짝 선물을 하곤 했다. 그들의 첫 데이트 날짜, 처음 함께 보았던 영화의 제목, 프로포즈 할 때 흘러나왔던 노래의 가사. 수많은 추억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첫 번째 암호는 의외로 간단했다. 우리가 처음 만난 곳의 좌표. 은솔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학 시절 두 사람이 처음 만났던 도서관의 위도와 경도를 정확하게 입력했다. 찰칵 소리와 함께 첫 번째 잠금 장치가 풀렸다. 하지만 곧이어 나타난 두 번째 암호는 더욱 복잡했다. 그것은 오래된 천문학 서적의 특정 페이지, 특정 단어를 묻고 있었다. 이 책, 아빠가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저한테 선물해 주셨던 책이에요. 하준이 자신의 방으로 달려가 낡은 천문학 책을 가져왔다. 부자는 그렇게 서로의 기억과 지식을 합쳐 퍼즐을 풀어나가기 시작했다. 어머니는 남편과의 추억을 떠올렸고 아들은 아버지가 남긴 지식의 흔적을 쫓았다. 암호는 그들 가족의 역사를 관통하는 하나의 긴 이야기와 같았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여러 겹의 암호를 해독하며 밤을 새운 그들 앞에
마침내 마지막 관문이 나타났다. 화면에는 암호 입력창 대신 온 가족이 함께 찍었던 사진 한 장이 떠 있었다. 남편이 죽기 한 달 전 마지막으로 갔던 가족 여행에서 찍은 사진이었다. 사진 속에서 남편은 아이들을 품에 안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자 은솔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이 사진에는 아무런 힌트가 없어 보여요. 하준이 말했지만 은솔은 무언가를 깨달은 듯 사진을 확대했다. 사진 속 남편의 눈동자. 그 안에 아주 희미하게 비친 무언가가 있었다. 그것은 하늘에 떠 있는 별자리였다. 오리온 자리, 아빠가 가장 좋아했던 별자리야. 은솔이 나지막이 말했다. 그녀는 오리온 자리를 구성하는 별들의 고유 번호를 순서대로 입력했다. 마침내 길고 길었던 암호가 풀렸다. 외장 하드의 모든 파일들이 화면에 나타났다. 수많은 연구 데이터 폴더들 속에서 유독 눈에 띄는 파일이 하나 있었다. 파일의 이름은 심장 하트이었다. 은솔은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열었다. 그 안에는 복잡한 코드가 가득했지만 그것은 프로메테스를 완성시키는 코드가 아니었다. 오히려 그 반대였다. 이건 킬 스위치야. 은솔은 코드의 구조를 분석하며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것은 단순한 시스템 종료 명령어가 아니었다. 인공지능의 핵심 로직에 윤리적인 딜레마를 심어 비윤리적인 명령을 받을 경우 스스로 모순에 빠져 시스템 전체를 영구적으로 마비시키는 천재적인 구조의 디지털 양심이었다. 최진혁이 그토록 원했던 것은 이것을 완성할 코드가 아니라 이것을 무력화시킬 방법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심장 파일 옆에는 사랑하는 은솔에게 라는 이름의 영상 파일이 있었다. 은솔은 숨을 죽인 채 파일을 실행했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초췌하지만 단호한 표정의 남편 강민혁이었다. 그가 죽기 불과 며칠 전에 녹화한 영상이었다. 은솔아, 만약 당신이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나는 아마 당신 곁에 없겠지. 그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다. 영상 속에서 그는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다. 최진혁 회장이 프로메테스를 불법 무기상에게 팔아넘기려는 계획을 알게 된 것, 그 계획에 반대하자 최 회장이 자신을 협박한 것, 그리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이 심장 코드를 만든 것까지. 그는 프로메테스가 인류를 위한 기술이 아닌 대량 살상을 위한 무기가 되는 것을 막고 싶었다. 미안해. 당신과 아이들을 위험에 빠뜨리게 해서. 하지만 나는 내 양심을 거스를 수 없었어.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이 코드가 내 마지막 유산이야. 부디 이것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데 써줘. 사랑해, 은솔아. 그리고 우리 아들딸들 아빠가 언제나 하늘에서 지켜볼게. 영상은 그의 마지막 미소와 함께 끝났다. 은솔은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것은 한 번도 제대로 하지 못했던 남편과의 마지막 작별 인사였다. 남편의 죽음을 둘러싼 모든 의문이 풀리는 순간 슬픔은 강철 같은 의지로 변했다. 이것은 더 이상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었다. 남편의 유지를 잇고 세상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었다. 그녀는 눈물을 닦고 곧바로 강태무에게 연락했다. 연락을 받고 한 걸음에 달려온 강태무에게 은솔은 심장 코드와 남편의 마지막 영상을 보여주었다. 모든 것을 확인한 강태무는 굳은 표정으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친구의 마지막 모습에 그는 깊은 슬픔과 함께 뜨거운 분노를 느꼈다. 이제 그들에게는 최진혁을 무너뜨릴 가장 강력하고도 명분 있는 무기가 생겼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해졌습니다. 태무가 입을 열었다. 최진혁은 곧 프로메테스의 완성을 대대적으로 발표할 겁니다. 자신의 성공을 과시하고 투자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죠. 바로 그곳이 우리의 무대가 될 겁니다. 전 세계가 지켜보는 앞에서 우리는 저 심장을 프로메테스의 심장부에 심어 넣는 겁니다. 그의 말에 은솔의 눈빛이 빛났다.
더 이상 방어만 할 필요가 없었다. 이제는 공격할 차례였다. 은솔과 강태무, 그리고 그 곁을 지키는 하준. 세 사람은 심장 코드가 떠있는 모니터 화면을 함께 바라보았다. 그들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거대한 방역을 위한 계획이 구체화되기 시작하고 있었다. 심장 코드를 확보한 다음 날 아침 고은솔의 집 지하실은 TK그룹의 최첨단 장비들로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했다. 이곳은 더 이상 평범한 홈오피스가 아니었다. 거대한 악에 맞서 싸우기 위한 비밀 작전 본부, 그들만의 워룸이었다. 은솔과 강태무, 그리고 하준은 거대한 스크린 앞에 서서 유진그룹의 네트워크 구조도를 띄워놓고 있었다. 유진의 메인 서버는 거의 완벽한 물리적 디지털 방어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직접 침투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최고의 전문가들조차 몇 분 안에 발각되고 차단될 겁니다. 강태무가 냉정하게 상황을 분석했다. 그들이 가진 무기는 완벽했지만 그 무기를 적의 심장에 꽂아 넣을 방법이 없었다. 그것이 그들이 마주한 가장 큰 난관이었다. 모두가 침묵에 잠겨 있을 때 은솔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산으로 갈 수 없다면 산이 우리에게 오게 만들어야죠.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우리가 직접 들어갈 수 없다면 최진혁이 스스로 문을 열게 만들면 됩니다. 그가 가장 원하는 것을 미끼로 던져서 제 발로 함정에 걸어 들어오게 만드는 겁니다. 그녀의 계획은 대담하고 기발했다. 최진혁이 그토록 갈망하는 프로메테스의 완성된 코드를 위조해 흘리는 것이었다. 그가 의심 없이 미끼를 물게만 만들 수 있다면 그 코드를 통해 유진의 서버에 비밀스러운 뒷문을 만들 수 있다는 계산이었다. 그것은 적의 심장부로 들어가는 트로이의 목마를 만드는 것과 같았다. 하지만 최진혁도 바보는 아닙니다. 어설픈 가짜 코드는 금방 들통날 겁니다. 강태무의 지적에 은솔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진짜를 이용해야 합니다. 그녀는 남편의 외장 하드에서 프로메테스의 실제 코드 조각 일부를 복사했다. 그것은 시스템의 핵심 기능과는 무관하지만 겉보기에는 아주 그럴듯한 성능 향상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었다. 이 코드에 작은 선물을 숨겨두는 거죠. 은솔과 하준은 모자 무지라기보다는 최고의 파트너처럼 머리를 맞댔다. 은솔은 코드의 표면적인 기능을 설계했고 하준은 그 안에 누구도 발견할 수 없는 아주 작은 백도어 프로그램을 심는 역할을 맡았다. 그 백도어는 유진의 서버에 코드가 설치되는 순간 활성화되어 단 한 번 아주 짧은 시간 동안만 외부와의 비밀 통로를 열게 될 터였다. 미끼는 만들어졌다. 이제는 그 미끼를 어떻게 최진혁의 입에 넣어주느냐가 문제였다. 바로 이때 조용히 자료를 분석하던 서연이 나섰다. 최진혁 회장은 특히 유럽의 한 AI 연구소 기술에 대한 집착이 강해요. 과거에 그 연구소를 인수하려다 실패한 적이 있거든요. 만약 이 코드가 그곳에서 유출된 것처럼 보인다면 그는 다른 어떤 경로보다 더 쉽게 믿을 거예요. 서연의 심리 분석은 작전의 성공률을 높여줄 핵심적인 정보였다. 하준은 서연의 정보를 바탕으로 미끼를 포장하기 시작했다. 그는 유럽 연구소의 내부 문서 양식을 그대로 흉내내고 그곳의 보안 시스템을 우회하여 마치 내부 연구원이 빼돌린 것처럼 디지털 흔적을 조작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완벽하게 위장된 미끼를 유진그룹 내부의 누군가에게 전달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내부 조력자가 아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내부 배신자가 될 사람이 필요했다. 강태무의 정보팀은 유진그룹 프로메테스 개발팀의 연구원 명단을 확보했다. 그 중에서 실력은 있지만 출세욕이 강하고 약간의 금전적 문제까지 안고 있는 한 연구원을 특정했다. 이제 그에게 접근할 방법이 필요했다. 바로 여기서 쌍둥이 민중과 민서의 역할이 시작되었다. 작전명은 게임 친구였다. 민준과 민서는
목표 연구원의 아들이 즐겨하는 온라인 게임에 접속했다. 아이들은 뛰어난 게임 실력으로 금세 그 아이와 친구가 되었다. 며칠간 함께 게임을 하며 친분을 쌓은 쌍둥이는 결정적인 순간에 특별한 아이템을 얻을 수 있는 비밀 프로그램이라며 작은 USB를 선물처럼 건넸다. 물론 그 만남은 강태무의 경호원들이 멀리서 안전을 확보한 상태에서 아주 우연한 만남처럼 이루어졌다. 아이에게 건네진 USB 안에는 게임 아이템이 아니라 컴퓨터에 꽂는 순간 아주 미미한 스파이웨어를 설치하는 프로그램이 숨겨져 있었다. 정보를 훔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다. 단지 그 연구원의 개인 컴퓨터에 아주 작은 통로를 만드는 것이 목표였다. 며칠 후 연구원은 아들의 USB를 무심코 자신의 노트북에 꽂았고 그것으로 모든 준비는 끝났다. 이제 미끼를 던질 시간이야. 하주는 연구원의 노트북에 만들어진 작은 통로를 통해 그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다크웹 이메일 계정으로 접근했다. 그리고 유럽 연구소의 내부 고발자인 척하며 막대한 돈을 대가로 프로메테스의 미완성된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핵심 코드를 넘기겠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출세의 눈이 먼 연구원은 거액의 돈과 성공이라는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미끼를 물었다. 연구원은 자신이 얻은 코드를 마치 자신이 개발한 것처럼 위장하여 상부에 보고했다. 유진의 보안팀과 개발팀은 코드를 검증했다. 그들은 겉으로 드러난 완벽한 기능에 감탄하며 이것이 프로메테스를 완성할 마지막 조각이라고 확신했다. 보고는 곧바로 최진혁 회장에게 올라갔다. 최진혁은 보고를 받고 광적인 기쁨에 휩싸였다. 강태무의 방해로 지지부진하던 프로젝트를 단번에 해결할 열쇠를 손에 넣었다고 생각했다. 그는 의심하지 않았다. 서연의 예측대로 그 코드가 자신이 그토록 원했던 유럽 연구소의 기술이라는 사실에 이성을 잃어버린 것이다. 당장 저 코드를 메인 서버에 통합시켜 그리고 프로메테스 완성 발표 기자회견을 준비해. 그는 보안팀의 신중한 반대 의견을 묵살하고 명령을 내렸다. 그 순간 은솔의 워룸에 있는 하준의 모니터에 작은 신호가 들어왔다. 유진의 내부 네트워크에서 자신들이 심어놓은 트로이의 목마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신호였다. 엄마, 놈들이 미끼를 물었어. 하준의 목소리가 조용히 울려 퍼졌다. 스크린에는 그들이 만든 코드가 유진의 메인 서버에 통합되는 과정이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있었다. 마침내 코드 통합이 완료되는 순간 하준의 모니터 한 구석에 작은 타이머가 나타나 카운트다운을 시작했다. 백도어 개방까지 남은 시간 48시간 00분 00초. 그들이 설계한 함정이 완벽하게 작동했다. 이제 48시간 후 최진혁이 전 세계를 상대로 자신의 성공을 자랑하는 바로 그 순간에 유진 서버의 심장부로 통하는 비밀의 문이 단 한 번 열릴 것이다. 워룸 안에는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았지만 모두의 눈빛은 결의로 불타고 있었다. 길고 길었던 준비는 끝났다. 이제 남은 것은 최후의 결전뿐이었다. 완벽하게 짜인 덫 위에서 이제 거대한 사냥이 시작될 참이었다. 최진혁 회장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프로메테스의 최종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며 희열에 찬 미소를 짓고 있었다. 고은솔에게서 얻어낸 코드 조각은 완벽하게 작동했다. 인공지능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고 정확하게 데이터를 분석하고 예측해냈다. 그의 오랜 야망이 마침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다. 그는 자신의 승리를 의심하지 않았다. 회장님, 너무 서두르시는 것 같습니다. 아직 코드에 대한 완벽한 검증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박 부장, 그의 충직한 보안팀장이 조심스럽게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강태무가 너무 조용합니다. 쇼핑몰 사건 이후로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는 것이 오히려 불안합니다. 그의 지적은 합리적이었지만 승리에 도취한 최진혁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다. 박 부장 자네는 너무 겁이 많아. 강태무는 상처 입은 호랑이처럼 제 소굴에 숨어서 끙끙 앓고 있겠지.
고운솔 그 여자는 겁에 질려 쥐 죽은 듯 숨어 있을 거고. 최진혁은 거만하게 웃으며 샴페인 잔을 들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변수가 되지 못해. 세상은 곧 나 최진혁의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는 즉시 홍보팀에 연락해 프로메트스의 공식 론칭을 위한 대규모 기자회견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그는 완벽한 승리를 위해 마지막 한 가지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바로 강민혁이 남긴 원본이었다. 자신이 손에 넣은 코드가 아무리 뛰어나다 한들 그것은 원본의 일부에 불과할 터였다. 그는 모든 것을 가져야 직성이 풀리는 인간이었다. 그는 박 부장을 돌아보며 차갑게 말했다. 만약을 위한 보험이 필요하겠지. 기자회견이 완벽하게 끝날 때까지 고운솔이 딴 생각을 하지 못하게 만들 확실한 보험 말이야. 최진혁은 자신의 서랍 가장 깊숙한 곳에서 위성 전화를 꺼내 들었다. 그것은 오직 한 사람과만 연결되는 비밀 통신 수단이었다. 나다. 그림자를 움직일 때가 됐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아무런 대답도 들려오지 않았지만 최진혁은 그 침묵이 긍정의 의미라는 것을 알았다. 그림자는 그가 고용한 최악의 카드였다. 전직 특수요원 출신으로 잠입과 납치 암살에 있어 단 한 번의 실패도 없었던 전설적인 인물이었다. 최진혁은 그림자에게 임무를 하달했다. 전 세계의 시선이 유진타워에서 열리는 기자회견에 쏠려 있는 동안 고운솔의 집으로 침투해. 그리고 아이들 중 하나를 데려와. 저항이 있다면 제거해도 좋다. 그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그는 가장 연약하고 고운솔에게 가장 큰 정신적 충격을 줄 수 있는 쌍둥이 중 한 명 딸 민서를 목표로 지정했다. 인간의 감정 따위는 그의 계획에 아무런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 그 시각 고운솔의 집 워룸은 최후의 결전을 앞두고 고요한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다. 하준의 모니터에 떠있는 타이머는 24시간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들은 최진혁이 대대적인 기자회견을 연다는 소식을 접했다. 모든 것이 그들의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은솔은 아이들에게 각자의 역할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었다. 하준이는 엄마와 함께 메인 공격을 서연이는 적의 네트워크 변화를 분석해서 우리에게 알려줘. 민준이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외부 통신망을 확보하고, 저는요, 민서가 동그란 눈을 뜨고 물었다. 은솔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부드럽게 말했다. 민서는 오빠들을 응원하고 우리 팀의 마스코트가 되어주는 게 임무야. 알았지? 그녀는 아이들을 꼭 껴안았다. 아빠가 하늘에서 우리를 보고 있다면 분명 너희를 아주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그 순간만큼은 그들은 위험한 작전을 앞둔 전사가 아니라 서로를 사랑하는 평범한 가족이었다. 그날 밤 예보에 없던 폭풍우가 몰아치기 시작했다. 거센 비바람이 창문을 두드렸다. 강태무의 경호원들은 궂은 날씨 속에서도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상대해야 할 적이 평범한 괴한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림자는 어둠과 비바람을 자신의 일부처럼 다루며 소리 없이 고운솔의 집으로 접근하고 있었다. 그림자는 강태무 경호원들의 교대 시간과 순찰 경로의 미세한 허점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었다. 그는 폭풍으로 인해 잠시 전력 공급이 불안정해진 틈을 타 CCTV의 사각지대로 유령처럼 파고들었다. 하준이 설계한 복합 센서조차도 폭우로 인한 수많은 노이즈 속에서 그의 침입을 감지하지 못했다. 그는 한 마리의 검은 표범처럼 담을 넘어 소리 없이 2층 아이들 방의 창문으로 접근했다. 특수 제작된 도구로 창문을 여는 데는 불과 몇 초도 걸리지 않았다. 그는 민서가 잠들어 있는 침대로 조용히 다가갔다. 아이는 폭풍 소리도 모른 채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그림자는 망설임 없이 아이의 입을 막고 미리 준비한 약물로 아이를 더욱 깊은 잠에 빠뜨렸다. 그리고는 아이를 가볍게 둘러 엎고 자신이 들어왔던 길을 역으로 되짚어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모든 것이 1분 안에 일어난 일이었다.
그가 사라진 직후 창문에 설치되어 있던 2차 센서가 뒤늦게 침입을 감지하고 조용한 경보를 울렸다. 워룸에 있던 은솔과 하준의 모니터에 경고창이 번쩍였다. 침입이야. 2층 아이들 방, 은솔의 심장이 멎는 듯 했다. 그녀와 강태무 경호원들이 아이들의 방으로 달려갔을 때 그들을 맞이한 것은 활짝 열린 창문과 텅 비어버린 민서의 침대였다. 민서야, 민서야. 은솔의 절규가 집안에 울려 퍼졌다. 하준과 서연, 민준이도 겁에 질린 얼굴로 달려나왔다. 이불 위에는 민서 대신 정교하게 깎은 작은 나무 인형 하나만이 놓여 있었다. 그림자 모양의 인형. 그것은 침입자가 남긴 유일한 흔적이자 그의 서늘한 서명과도 같았다. 워룸에 치밀했던 계획과 자신감은 순식간에 공포와 절망으로 변했다. 바로 그때 은솔의 암호화된 위성 전화가 날카롭게 울렸다. 발신자는 최진혁이었다. 은솔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다. 수화기 너머로 최진혁의 만족스럽고 오만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내게 돌려줘야 할 물건이 있는 것 같더군, 고은솔 씨. 그래서 나도 당신에게서 잠시 맡아둘 물건을 하나 가져왔지. 민서, 내 딸 어딨어? 은솔이 악에 받쳐 소리쳤다. 걱정 마. 아직은 무사하니까. 기자회견은 12시간 후에 시작된다. 그때까지 강민혁이 남긴 원본을 가지고 유진타워로 와. 만약 강태무나 내 놈들이 쓸데없는 짓을 꾸민다면 다시는 내 딸을 볼 수 없을 줄 알아라.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다. 은솔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완벽하다고 믿었던 그들의 계획은 산산조각 났다. 이제 이것은 기업 간의 전쟁이나 정의 구현의 문제가 아니었다. 딸의 목숨이 걸린 잔인한 인질극이 되어버렸다. 그녀는 불가능한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 딸을 구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을 구할 것인가? 그녀의 얼굴 위로 절망과 분노가 뒤섞여 흘러내렸다. 최진혁의 전화가 끊긴 후 워룸은 절망이라는 이름의 깊은 심해 속으로 가라앉았다. 고은솔은 바닥에 주저앉은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의 눈은 초점을 잃고 허공을 헤매고 있었다. 강태무는 자신의 경호팀을 향해 불같이 화를 내며 당장 민서의 행방을 찾아내라고 소리쳤다. 아이들은 겁에 질려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고 있었다. 완벽하다고 믿었던 계획은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었다. 제가 가겠습니다. 한참 만에 은솔이 입을 열었다. 그녀는 힘겹게 몸을 일으켜 세웠다. 그가 원하는 대로 원본 하드를 가지고 가겠습니다. 그러니 민서만, 내 딸만 돌려달라고. 그녀의 목소리는 신라처럼 떨리고 있었다. 남편의 유산도 정의 구현도 이제는 아무 상관없었다. 그녀는 그저 딸을 되찾고 싶은 평범한 엄마일 뿐이었다. 바로 그때 하준이 은솔의 옷자락을 붙잡았다. 12살 소년의 눈에는 눈물 대신 나이를 뛰어넘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엄마 안 돼요. 아빠라면 여기서 포기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민서도 그걸 원할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무너지면 아빠의 죽음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게 되어버려요. 아들의 말은 비수처럼 은솔의 마음에 박혔다. 하준의 말은 옳았다. 최진혁 같은 인간에게 자비를 구걸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었다. 그에게 원본을 넘겨준다 해도 민서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었다. 오히려 모든 것을 잃게 될 뿐이었다. 은솔의 눈에서 흐르던 절망의 눈물은 이내 차가운 분노의 불꽃으로 변했다. 그녀는 두 주먹을 불끈 쥐었다. 슬픔에 잠겨 있을 시간은 없었다. 남은 시간은 단 12시간. 이제는 새로운 계획이 필요했다. 두 개의 전선에서 동시에 싸워야 합니다. 강태무가 이성을 되찾고 상황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하나는 민서를 구출하는 물리적 전선, 다른 하나는 최진혁을 무너뜨리는 디지털 전선. 어느 하나라도 실패하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습니다.
그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절망의 시간은 끝나고 이제 처절한 사투의 시간이 시작되었다. 첫 번째 전선은 강태무가 지휘했다. 단서는 이것뿐이다. 그가 침입자가 남기고 간 그림자 인형을 집어들었다. 그의 정보팀은 이 인형의 특징과 침입 수법을 토대로 전 세계의 전직 특수요원 및 용병들의 데이터베이스를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이때 서연이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했다. 그 사람 걸음걸이가 이상했어요. 예전에 정원에서 봤던 남자랑 같은 사람일지도 몰라요. 오른쪽 다리를 아주 약간 절었어요. 서연의 놀라운 기억력은 수사망을 극적으로 좁혔다. 강태무의 팀은 마침내 한 인물을 특정했다. 과거 국가정보기관의 암살팀 소속이었으나 지나치게 잔혹한 임무 수행 방식으로 불명예 제대한 인물. 코드네임 그림자. 그의 마지막 은신처로 추정되는 곳은 항구 근처에 버려진 창고지대였다. 강태무는 직접 중무장한 전술팀을 이끌고 즉시 출동했다. 그의 눈에는 친구의 딸을 구해야 한다는 비장함이 서려 있었다. 두 번째 전선은 은솔의 몫이었다. 그녀는 하준과 민준을 데리고 워룸에 남았다. 최진혁에게 연락해서 그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척할 거야. 내가 직접 원본이든 가짜 하드를 가지고 유진 타워로 가겠다. 이것은 위험한 도박이었다. 하지만 그녀가 직접 미끼가 되어 최진혁의 시선을 끄는 동안 하준의 기자회견이 시작되는 순간에 맞춰 예정대로 사이버 공격을 감행할 유일한 방법이었다. 기자회견 시작 1시간 전. 은솔은 검은색 옷을 입고 남편의 외장 하드와 똑같이 생긴 가짜 하드가 든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다. 그녀의 귓속에는 초소형 통신장치가 숨겨져 있었다. 엄마, 조심해야 해. 하준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걱정 마. 엄마는 너희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은솔은 채오르며 비장한 각오를 다졌다. 같은 시각 강태무의 전술팀은 목표 창고에 소리 없이 접근하고 있었다. 내부 구조를 파악한 그들은 일사불란하게 침투를 시작했다. 창고 안은 텅 비어 있었지만 중앙에 놓인 컨테이너 박스 안에서 미세한 인기척이 느껴졌다. 태무가 수신호를 보내자 팀원들은 컨테이너의 문을 폭파하고 동시에 내부로 진입했다. 컨테이너 안에는 의자에 묶인 채 잠들어 있는 민서와 그 옆을 지키고 있는 그림자가 있었다. 그림자는 순식간에 상황을 파악하고 민서를 인질로 삼아 총을 겨누었다. 움직이지 마라. 움직이면 이 아이는 죽는다. 그의 목소리는 기계처럼 차가웠다. 일촉즉발의 대치 상황. 하지만 바로 그때 컨테이너 반대편에서 또 다른 폭발음이 울리며 그림자의 시선이 흐트러졌다. 그 틈을 놓치지 않고 태무는 몸을 날려 그림자를 덮쳤다. 격렬한 격투 끝에 마침내 그림자는 제압되었다. 태무는 곧장 민서에게 달려가 아이를 안전하게 구출했다. 한편 유진타워의 기자회견장은 전 세계에서 모여든 기자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최진혁은 의기양양하게 단상에 올라 프로메테스가 가져올 위대한 미래에 대해 열변을 토하고 있었다. 그의 연설이 절정에 달했을 때 행사장 뒤편으로 은솔이 나타났다. 최진혁의 부하들이 그녀를 막아섰지만 그는 손짓으로 그들을 제지했다. 그는 은솔이 가져온 가방을 보며 승리의 미소를 지었다. 모든 것이 내 계획대로군. 최진혁이 은솔에게 속삭였다. 이제 그걸 넘기면 내 딸은 무사할 것이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워룸에 있던 하준의 모니터에 떠있던 타이머가 마침내 0이 되었다. 엄마 지금이야. 하준의 목소리가 은솔의 귓가에 울렸다. 하준은 망설임 없이 심장 코드를 유진의 서버로 전송했다. 최진혁의 등 뒤에 있던 거대한 스크린에서 화려한 프로메테스 시연 영상이 갑자기 멈추었다. 그리고는 시스템의 핵심 코드가 깨져나가는 듯한 에러 메시지들이 화면 전체를 뒤덮기 시작했다. 프로메테스가 내부에서부터 붕괴하고 있었다. 이게
무슨 짓이야? 최진혁이 경악하며 소리쳤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하주는 방송 시스템 전체를 장악했다. 에러 메시지로 가득했던 스크린은 순식간에 다른 영상으로 바뀌었다. 최진혁의 비자금 내역 내부 고발자의 음성 파일. 그리고 마침내 강민혁이 죽기 직전 남겼던 마지막 영상이 나타났다. 최진혁 회장은 제 기술을 훔쳤습니다. 남편의 슬픈 목소리가 행사장에 울려 퍼졌다. 전 세계로 생중계되는 방송 앞에서 최진혁의 모든 범죄가 만천에 폭로되었다. 기자회견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최진혁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화면을 바라보며 주저앉았다. 그의 부하들이 은소를 덮치려던 순간 행사장 문이 열리며 민서를 품에 안은 강태무와 경찰 특공대가 들이닥쳤다. 모든 것이 끝난 것이다. 최진혁은 생방송 카메라 앞에서 살인 및 기술절도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되었다. 은솔은 달려가 민서를 품에 안았다. 엄마, 무서웠어. 민서가 울음을 터뜨리자 은솔도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다. 곧이어 하준, 서연, 민준이도 현장에 도착했다. 5명의 가족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 동안 떨어지지 않았다. 길고 길었던 악몽 같은 싸움이 마침내 끝나는 순간이었다. 유진타워의 기자회견장은 순식간에 역사의 현장이자 범죄의 현장으로 변했다. 터져 나오는 카메라, 플래시와 기자들의 고함, 그리고 경찰들의 외침이 뒤섞여 거대한 혼돈을 이루었다. 그 아수라장의 한가운데에서 고은솔은 돌아온 딸 민서를 끌어안고 세상의 모든 소음으로부터 아이를 지키려는 듯 귀를 막아주었다. 그녀의 가족은 강태무의 경호원들에게 둘러싸여 조용히 그리고 신속하게 현장을 빠져나왔다. 며칠 후 세상은 프로메테스 게이트라 불리는 거대한 스캔들로 연일 들끓었다. 생방송으로 전 세계에 송출된 최진혁 회장의 범죄 증거들은 그 어떤 변명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그는 물론 그의 범죄에 가담했던 유진그룹의 임원들과 비리 경찰들까지 줄줄이 구속되었다. 한때 대한민국 재계를 호령했던 거대한 제국은 한 가족의 용기 있는 싸움 앞에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논란의 중심이 되었던 프로메테스 프로젝트는 정부와 국제기구에 공동 감독해 해체 수순을 밟았다. 고운솔이 심어놓은 심장 코드는 인공지능을 완벽하게 무력화시킨 상태였다. 남편 강민혁이 남긴 디지털 양심은 인류를 위협할 뻔했던 괴물의 심장을 마지막 순간에 멈춰 세운 것이다. 그의 이름은 더 이상 비운의 천재가 아닌 자신의 신념을 지킨 위대한 과학자로 역사에 기록되었다. 폭풍이 지나간 후 고운솔의 가족에게는 비로소 평화가 찾아왔다. 그들은 다시 자신들의 집으로 돌아왔다. 한때는 최전방 사령부이자 요새였던 집은 이제 따스한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포근한 보금자리가 되어주었다. 아이들은 오랜만에 학교에 갈 수 있게 되었고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을 되찾았다. 물론 상처가 완전히 아문 것은 아니었다. 특히 납치되었던 민서는 한동안 밤마다 악몽을 꾸며 울음을 터뜨렸다. 그럴 때마다 은솔과 오빠들은 민서의 곁을 지키며 아이를 안심시켰다. 가족의 사랑은 그 어떤 약보다도 강한 치유제였다. 민서는 어느 날 가족 모두를 슈퍼히어로처럼 그린 그림을 엄마에게 선물했다. 그림 속에서 자신은 가장 작았지만 가장 용감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아이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성장하고 있었다. 하준에게는 국내외 유명 대학과 연구소에서 파격적인 조건의 입학 제안이 쏟아졌지만 그는 모든 제안을 정중히 거절했다. 저는 아직 친구들과 농구하고 게임하는 게 더 좋아요. 공부는 나중에 해도 늦지 않잖아요. 소녀는 세상을 구한 영웅이 아닌 평범한 12살의 삶을 선택했다. 서연은 이번에 겪었던 모든 일들을 자신만의 시각으로 기록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공책에는 사건의 기록뿐만 아니라 각 인물들의 감정 변화와 심리 묘사까지 섬세하게 담겨 있었다. 훗날 베스트셀러 작가가 될 소녀의 첫 번째 작품은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다. 쌍둥이 민준이는 여전히 발명에 빠져
이제는 사람을 해치는 무기가 아닌 사람을 돕는 재미있는 장치들을 만들기 시작했다. 어느 화창한 주말 오후 강태무가 예고 없이 그들의 집을 찾아왔다. 그는 더 이상 딱딱한 정장 차림이 아니었다. 편안한 캐주얼 복장에 그의 얼굴에서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부드러운 미소가 번지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아이들을 위한 커다란 선물 상자가 들려 있었다. 그는 더 이상 TK그룹의 총수가 아닌 그저 한 사람의 좋은 이웃처럼 보였다. 강민혁 박사님의 이름으로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그는 은솔과 마주 앉아 조용히 서류를 내밀었다. TK그룹과 정부가 환수한 최진혁의 재산 일부를 출연해 만든 공익재단이었다. 남편처럼 윤리적 신념을 가진 젊은 과학자들을 후원하고 인류에게 도움이 되는 인공지능 기술을 연구하는 것이 재단의 목표였다. 남편의 이름이 영원히 기억될 수 있게 된 것이다. 은솔은 말없이 고개를 숙여 감사함을 표했다. 고은솔 씨만 괜찮다면 새로 설립될 재단의 이사장직을 맡아주시거나 TK그룹의 AI 윤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와주셨으면 합니다. 강태무는 조심스럽게 스카우트 제안을 했다. 하지만 은솔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과분한 제안이지만 지금 저에게는 제 작은 회사와 저 아이들을 돌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녀의 대답에는 흔들림 없는 자신감과 자부심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았다. 몇 달의 시간이 더 흘렀다. 계절이 바뀌고 세상은 언제 그랬냐는 듯 새로운 뉴스들로 채워졌다. 고은솔의 작은 보안 회사 솔루션 시큐리티는 업계에서 가장 신뢰받는 회사 중 하나가 되었다. 그녀의 실력과 용기 있는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고객들의 의뢰가 쇄도했다. 그녀는 여전히 집에서 일했지만 이제는 세상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 역할을 하고 있었다. 어느 가을날 가족은 마당에서 작은 파티를 열었다. 모든 악몽이 끝나고 되찾은 평화를 기념하기 위한 자리였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청명한 가을 하늘 아래 울려 퍼졌다. 그때 익숙한 차 한 대가 집 앞에 멈춰 섰다. 차에서 내린 것은 역시나 강태무였다. 그는 이제 경호원도 없이 혼자서 자연스럽게 그들의 파티에 합류했다. 그는 아이들과 스스럼 없이 어울려 놀아주었고 은솔과는 함께 그네에 앉아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더 이상 비즈니스 파트너로서의 긴장감은 없었다. 대신 함께 사선을 넘어온 동지애와 서로에 대한 깊은 존중, 그리고 그 이상의 따뜻한 감정이 조용히 흐르고 있었다. 아름다운 날이군요. 태무가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보며 말했다. 은솔은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네, 정말 그렇네요. 그녀의 시선이 그의 시선과 마주쳤다. 두 사람의 눈에는 미래에 대한 조용한 약속과 희망이 담겨 있었다. 거대한 폭풍은 지나갔고 상처는 아물었다. 이제 그들 앞에는 눈부신 새벽의 햇살처럼 새롭고 평화로운 날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모든 것을 지켜낸 작은 영웅들과 그들의 위대한 어머니, 그리고 든든한 조력자가 함께 만들어갈 내일이었다.